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 일본의 농림수산성 통계랑 지역 협동조합 케이스 스터디 자료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맞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놀랍고도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살다 보면 그 겉보기에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거대한 골칫거리가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 따로 보면 참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죠.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로 딱 묶었더니 오히려 완벽한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이 심층 탐구 주제가 바로 그 완벽한 사례인데요. 일본 농업의 그 사료용 벼 시스템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가축의 먹이로 쓰이는 벼 이야기인데요. 이게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이나 비즈니스에서 피할 수 없는 그 과잉 그리고 결핍이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기막힌 문제 해결의 교과서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이 표면적으로는 그냥 건조한 농업 통계, 축산 데이터, 이런 것들의 나열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숫자들만 잔뜩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거시적인 경제 흐름이나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그리고 지역 환경이 어떻게 하나의 생태계로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심층 탐구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겉도는 자원들을 어떻게 새롭게 연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소나 닭한테 뭘 먹이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 한 국가의 식량 안보와 직결된 구조적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궤적을 오늘 함께 따라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일본 농업이 안고 있던 두 가지 극단적인 고민, 그 엄청난 결핍과 골치 아픈 과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핍 쪽을 살펴볼까요? 네, 축산업 자료부터 봐야겠죠? 오늘 다루는 자료를 보면 정말 뼈아픈 수치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일본 가축들이 먹는 사료의 자급률이 단 25%에 불과하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네, 소나 돼지, 닭 키우는데 필수적인 옥수수 같은 곡물 사료의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75%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사료를 사온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리스크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25%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취약성을 글로벌 경제의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보면 그 심각성이 아주 뚜렷해지거든요. 사료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건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에 국가의 식량 기반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기후변화 같은 거요. 그렇죠. 주요 곡물 수출국인 미국이나 남미에 대가뭄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최근 자주 목격하는 것처럼 지정학적 갈등으로 국제 공급망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당장 소 먹일 밥이 없어지는 거네요. 네, 거기에 환율 요동치고 해상 운송비까지 폭등해버리면 일본의 축산 농가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사료를 못 구해서 가축을 처분해야 하고 그럼 바로 소비자들 식탁에 올라가는 고기나 우유, 달걀 가격이 폭등하겠군요. 맞습니다. 항상 터지기 직전에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대단히 불안정한 구조적인 결핍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극심한 결핍의 반대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해외 사료값 때문에 밤잠 설치는 동안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정반대의 골칫거리를 안고 있었거든요. 바로 쌀의 과잉 문제죠. 네,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쌀 자급률이 100%를 초과했습니다. 식습관은 서구화돼서 쌀 소비량은 곤두박질 치는데 생산량은 계속 넘쳐나니까 창고에 쌀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만성적인 잉여 상태가 된 거죠. 여기서 이 과잉을 통제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꺼내든 정책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위 간반 정책, 그러니까 생산 조정 정책이죠. 쌀값이 폭락하는 걸 막으려는 거였죠. 네, 쌀이 시장에 너무 풀리면 농가 경제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농민들에게 논을 비워두거나 아니면 쌀 대신 밀이나 대두 같은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하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농민들에게 이 정책이 얼마나 큰 경제적, 심리적 마찰을 일으켰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평생을 어쩌면 몇 대에 걸쳐서 물을 대고 벼를 키우는데 최적화된 땅이 논이잖아요. 그걸 하루아침에 밭으로 바꾸라는 거니까요. 논이랑 밭은 흙의 성질이나 물 빠짐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양기나 콤바인 같은 아주 비싼 벼농사 전용 기계들이 전부 무용지물이 돼버리겠네요. 네, 익숙한 기술이랑 인프라를 다 포기하고 생전 처음 해보는 작물에 베팅해야 하니까 농민들의 반발이나 경제적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소당 먹을 사료가 부족해서 비싼 돈 주고 바다 건너서 곡물을 사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쌀이 너무 남아돌아서 제발 농사 좀 짓지 말라고 돈까지 주며 말리는 상황이라니. 완전히 단절된 두 개의 세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1960년대부터 쌀이 남아돌았다면 왜 진작에 그 남는 쌀을 가축한테 주지 않았던 걸까요? 쌀도 훌륭한 식량인데 그냥 구유에 부어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현실에 적용되기까지 겪어야 하는 기술적, 생물학적 장벽이거든요. 특히 소나 양 같은 반추동물의 소화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 반추동물이요? 위가 여러 개인 동물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소한테 사람이 먹는 것처럼 도정된 흰쌀이나 알곡만 대량으로 먹이게 되면 소화기에 아주 심각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아, 정말요? 그냥 탄수화물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소는 위가 4개나 있고 되새김질을 통해서 거친 섬유질을 소화시키는 데 특화된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구뿐만 아니라 잎이나 줄기 같은 양질의 조사료, 즉 거친 먹이가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아하, 단순히 탄수화물 칼로리만 채워준다고 되는 게 아니었군요. 생물학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었네요. 그럼 이 장벽을 도대체 어떻게 뛰어넘은 겁니까? 여기서 바로 농업기술의 혁신은 사료용 뼈, 그중에서도 특히 WCS 기술이 완벽한 퍼즐 조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WCS요? 그 총체벼 담근먹이라고 번역되던데 첨부된 사진을 보니까 시골 들판 지나다 보면 흔히 보이는 그 거대한 하얀 마시멜로 덩어리들 같더라고요. 네,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반추동물의 소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가요? 이 WCS는 벼의 알곡만 털어내는 게 아니라요. 벼가 아직 푸른빛을 띠고 영양분이 꽉 차 있을 때 알곡, 잎, 줄기 등 식물처 전체를 통째로 베어냅니다. 아, 통째로요. 또 그것을 원형으로 단단하게 압축한 다음에 비닐로 꽉 밀봉해버리죠. 그러면 이 하얀 마시멜로 내부에서 아주 중요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유산균 발효가 진행되는 거죠. 발효요?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이 발효 과정을 통해서 영양분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소가 소화하기 아주 좋은 상태로 섬유질과 알곡이 부드러워집니다. 소한테 필요한 탄수화물이랑 필수적인 거친 섬유질을 이 덩어리 하나로 동시에 아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기술인 셈이죠. 와, 단순한 비닐 포장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거대한 발효조 역할을 하는 거였네요. 이거 벼농사 짓는 농가 입장에서도 엄청난 희소식이었겠어요? 억지로 다른 작물 심을 필요 없이 그냥 하던 대로 논에 물 대고 벼를 키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진입장벽이 극도로 낮아진 게 핵심입니다. 물론 이 WCS 같은 경우는 식물 전체를 베어서 둥글게 말아야 하니까 전용 수확기기가 필요하다는 장비적 허들은 좀 존재했어요. 아, 기존 콤바인으로는 안 되는군요. 네, 하지만 닭이나 돼지한테 먹이는 일반 사료용 곡물벼의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쓰던 콤바인 그대로 써서 알곡만 수확하면 되니까 농가들 호응이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결국 경제성이 안 맞으면 현장에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 정부가 아주 공격적으로 개입을 하더라고요. 제가 농림수산성 자료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2022년 기준 보조금 수치를 보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실히 읽을 수 있죠. 네,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좀 짚어주시죠. 일본 정부는 사료용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수확량에 따라서 시바르, 그러니까 약 300평당 5만 원에서 최대 10만 5천 원까지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기계 투자가 필요한 WCS의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시바르당 8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바르당 10만 원이면 하나로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잖아요. 농가 입장에서는 수입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대한 안전망이 깔린 셈이네요. 이 재정적인 푸시가 실제로 효과가 컸나요? 그 결과는 통계 그래프의 극적인 궤적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15년 데이터를 보면 전체 사료용 벼 재배 면적이 한 8만 헥타르 언저리였거든요. 네, 사료용 벼가 3.5만, WCS가 4.5만 정도였죠. 네. 그런데 정부의 보조금이랑 축산 농가의 수요가 딱 맞물리면서 이 면적이 매년 무서운 속도로 치솟습니다.
불과 5년 뒤인 2020년에는 거의 12만 헥타르까지 수직 상승을 하게 되죠. 2021년 통계 보니까 약 11만 헥타르로 약간 소폭 감소하긴 했는데 그래도 8만에서 시작해서 11만, 12만 대를 유지한다는 건 이거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영구역으로 안착했던 뜻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생산하는 족족 사들여주는 수요처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증거니까요. 단순히 쌀을 강제로 줄이려는 그런 마이너스 정책에서 사료라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플러스 정책으로 완벽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도 그냥 정부 보조금으로 위기를 잘 극복했구나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따로 있었죠. 바로 프리미엄 브랜드로의 진화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료용 벼가 1차원적인 사료 대체를 넘어섰다는 건데요. 2005년 아오모리 현에 있는 그 토키와 양계장 사례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분들이 주변 벼농가들이랑 손을 잡고 닭 사료에 들어가는 사료용 벼의 배합률을 무려 6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대단한 수치죠. 네. 그리고 이걸 좁은 케이지가 아니라 자유롭게 뛰어노는 방사 토종 닭들한테 먹였어요. 여기서 탄생한 브랜드가 코메타마, 번역하면 쌀 계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물학적으로 아주 뜻밖의 효과가 나타났다고요. 네, 이 코메타마 사례는 가축의 생리학을 이해하면 더욱 재밌습니다. 닭 소화기관 중에는 모래주머니, 즉 산항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닭똥집이라고 부르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닭은 이빨이 없으니까 먹이를 부리로 쪼아 삼키면 이 산항에서 섭취한 모래나 작은 돌멩이들이랑 같이 먹이를 강하게 으깨서 소화시킵니다. 기존의 수입산 옥수수가루 같은 부드러운 배합 사료만 먹일 때는 이 산항이 크게 운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부드러우니까요. 네. 그런데 단단한 껍질이랑 거친 섬유질을 가진 벼 알곡을 통째로 68%나 먹이게 되니까 산항이 이걸 부수기 위해서 훨씬 더 격렬하게 움직여야만 했던 겁니다. 마치 사람의 체육관 가서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완벽한 비유십니다. 근육이 발달하듯이 닭의 산항이랑 장기가 엄청나게 튼튼해졌어요. 소화 흡수력이 올라가고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서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급상승해서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건강한 닭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수입 사료 대체하려던 원래 목적을 넘어서 가축 자체의 건강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거네요. 네, 생물학적 건강 도달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쌀이 닭의 위장을 단련시켰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 사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시각적인 부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달걀 노른자는 보통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닭이 주식으로 먹는 옥수수에 함유된 색소 때문입니다. 그런데 옥수수 대신에 새하얀 쌀을 먹고 자란 코메타마 닭들의 달걀은요, 노른자가 아주 옅고 투명한 레몬색을 띱니다. 이게 1개당 100엔, 그러니까 달걀 하나에 거의 1,000원이 넘는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비싼데도 날개도 친 듯 팔리죠. 왜 그럴까요? 바로 베이커리 업계의 오랜 고민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과업계의 시각적인 딜레마를 정확하게 타격한 거죠. 파티시에들이 새하얀 생크림 케이크나 색감이 맑은 마카롱 같은 하얀 디저트를 만들 때 기존의 진한 주황색 노른자는 반죽색을 탁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였거든요. 그렇다고 노른자를 빼버리면 달걀 특유의 풍미랑 고소함이 싹 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코메타마의 레몬색 노른자는 빵이나 크림의 하얀 색감을 전혀 해치지 않으면서도 쌀 특유의 단맛이랑 달걀의 깊은 풍미는 그대로 유지해주거든요. 셰프들 입장에서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식재료를 발견한 셈이네요. 게다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먹고 자란 닭의 달걀을 소비한다. 이른바 지산지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윤리적 만족감까지 더해지면서 완벽한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혁신이 양계장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양돈업계, 즉 돼지 산업 쪽 데이터도 만만치 않게 흥미롭거든요. 아키타현 사례 말씀이시죠? 네, 2007년부터 아키타현에서는 생활협동조합 8시스템이랑 지역농업협동조합인 JA 카지노가 제휴를 맺고 사료용 벼를 먹인 돼지, 즉 일본의 쌀돼지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코메부타라고 하죠. 돼지한테 쌀을 먹였을 때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나요? 네, 닭이랑 마찬가지로 쌀을 급여했더니 고기의 질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쌀에 포함된 전분질이랑 영양소가 돼지의 지방 구성에 영향을 주면서 지방층이 훨씬 하얗고 단단해집니다. 오, 비계가 달라지는군요. 특히 올레산함량이 높아지면서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나 잡내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일반 수입 사료 먹인 돼지랑은 완전히 차별화된
마치 도토리 먹여서 키운 이베리코 돼지처럼 고유의 스토리를 가진 최고급 브랜드로 격상된 거네요. 네, 애물단지였던 제고쌀이 달걀의 노른자색을 바꾸고 돼지 비계의 식감을 바꾸는 마법의 가루가 된 셈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거대한 큰 그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죠? 이 모든 혁신이 단순히 비싼 제품을 만들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거대한 환경 보존형 순환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사실입니다. 논에서 자란 사료용 벼를 소, 닭, 돼지가 먹죠. 그럼 이 가축들이 배출하는 엄청난 양의 분뇨는 어떻게 될까요? 아, 원래는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이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이걸 잘 발효시켜서 아주 훌륭한 유기농 퇴비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질 좋은 퇴비는 다시 사료용 벼가 자라는 지역의 논과 밭으로 돌아가서 땅을 기름지게 하죠. 아하, 외부에서 화학 비료나 사료를 수입해올 필요가 없이 지역 내에서 자원이 끝없이 맴도는 완벽한 순환고리, 클로즈 루프가 형성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사료용 벼 시스템은 단순히 농가의 손실을 메워주는 단기 처방을 넘어섰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국가의 식량 자급률을 방어하고 동시에 땅과 물을 살리는 생태계 복원까지 이뤄낸 일석삼조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증명해 보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깊고 방대한 데이터들이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벼농사와 축산업이라는 각자만의 고민에 빠져 있던 두 산업이 어떻게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면서 거대한 시너지를 냈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완벽한 상호 보완이었죠. 남아도는 쌀, 그리고 부족한 가축 사료, 이 겉도는 두 가지 자원을 창의적으로 이어붙였더니 가축 위장이 튼튼해졌고요. 제과 업계를 열광시킨 레몬색 노른자가 탄생했고, 결국 버려지는 것 하나 없는 완벽한 친환경 순환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일상이나 현재 몸담고 계신 비즈니스를 한번 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처체 곤란할 정도로 과잉된 자원이나 반대로 늘 턱없이 부족해서 애타는 결핍의 문제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일본 농업이 사료용 벼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코메타마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이 단절된 문제들을 잘 엮어낼 수 있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동물의 식단을 옥수수에서 쌀로 아주 조금 바꿨을 뿐인데 동물의 장기가 변하고 노른자의 미세한 색감이 변하고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농업 지형과 지역 경제의 순환 고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거대한 연결망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매일 무심코 마주하는 식탁 위의 음식들 이면에는 이처럼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또 어떤 놀랍고도 보이지 않는 연쇄작용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먹거리 혹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스템의 이면이 세상에 어떤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는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만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이 던져주신 그 묵직한 질문의 해답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일상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깊게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풀기 힘든 난제의 정답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다른 문제의 뒷면에 조용히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더 놀랍고 흥미로운 지식과 통찰을 엮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